새벽 3시 서울의 심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30여 시간의 연속 근무를 마친 강하나가 퀭한 눈으로 의국을 나섰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 그녀는 잠시 복도벽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삐걱거리는 기계음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턴 강하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러나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26의 청춘. 그녀에게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의무였으며 휴식은 잊어버린 단어였다. 짧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밤새 내린 비로 도시는 온통 젖어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과 넌사인이 번지며 마치 인상파 화가의 캔버스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독히도 외로웠다. 그녀의 집은 병원에서 버스로 서너 정거장 떨어진 낡은 빌라의 옥탑방이었다. 택시를 탈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텅 빈 지갑은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인적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수많은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일인 그녀의 귀는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피로에 잠겨있던 그녀의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곤두섰다. 소리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놓인 어둡고 축축한 샛길에서 들려왔다.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울렸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그녀의 발을 이끌었다.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다. 한 남자가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핏의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수트는 흙탕물에 젖고 군데군데 찢어져 그의 처참한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조각처럼 날카롭고 수려했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굳어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얕고 불규칙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나가 다가가 어깨를 흔들자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짙고 깊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과 강렬한 의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경련과 함께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맥박은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고 빨랐다. 그녀는 남자의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확인했다. 동공은 바늘 끝처럼 극도로 축소되어 있었다. 청색증 근육 강직 축동. 전형적인 콜린성 독성 증후군 촐리너직 크라이시스였다. 단순한 약물 과다 복용이나 쇼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치명적인 신경독에 의한 중독이었다. VX 가스 아니면 그보다 더 희귀한 유기인계 화합물. 그녀가 학부 시절 희귀 독성학 저널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런 종류의 독은 해독제가 없으면 수분 내로 호흡근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죽는다. 하나는 주변을 미친 듯이 훑었다. 이곳은 병원 밖 그녀의 손에 있는 것은 낡은 에코백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 든 것이라고는 다 쓴 볼펜 몇 자루와 립밤, 그리고 텅 빈 지갑이 전부. 아니 잠시만.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작은 파우치가 잡혔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늘 가지고 다니던 최소한의 의료용품 파우치였다. 주사기 몇 개, 소독용 알코올 솜 지혈대, 그리고 작은 수액 세트.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해독을 위해서는 아트로핀이나 옥심액의 약물이 필요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골목구석에 낡은 화분이 들어왔다. 누군가 내다버린 듯한 화분. 그 안에는 관리가 되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잡초로 보이지 않았다. 어릴 적 시골에서 한의원을 하셨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약초들이었다. 저건 마치연 쇠비름. 혈액에 독소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저건 그녀는 화분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풀들을 뜯었다. 그리고 자신의 에코백을 찢어 천조각을 만들었다. 약초들을 천에 넣고 근처에 고인 빗물로 적신 뒤 돌멩이를 주워 미친 듯이 찢기 시작했다. 남자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제발 버텨요. 하나는 찧어서 만든 녹색즙을 주사기에 빨아들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의 진행을 막을 수 없었다.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독소와 결합할 강력한 매개체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해결책이 떠올랐다. 위험하고 무모하며 의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금기.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자신의 피였다. 강하나의 혈액형은 RH0. 전 세계에서 50명도 채 되지 않는 한 권이 없어.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한. 그래서 황금혈액, 골든블러드이라 불리는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그녀의 피는 단순한 혈액이 아니었다. 강력한 생명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일반 혈액보다 독소와 불순물에 대한 정화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남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남자를 죽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극약 처방. 남자의 몸에서 또 한 번의 강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고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지혈대를 감았다. 36 시간의 경무로 지친 몸.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피를 뽑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독솜으로 자신의 팔을 닦고 익숙하게 정맥을 찾아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다. 검붉은 피가 주사기 안으로 빠르게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아까 만들어둔 약초즙을 수액팩에 혼합했다. 그리고 남자의 팔에 조심스럽게 정맥 라인을 확보했다.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흘러들어가는 기묘한 감각. 하나의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제발, 살라나. 그녀의 마지막 의식이 속삭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뻣뻣하게 굳었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고 팔았던 입술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하나의 도박이 성공한 것이다. 남자가 아주 천천히 다시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창백하고 땀에 젖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했다. 누구지 천상가.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묵직하고 차가운 반지를 빼냈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권씨 가문의 장자만이 낄 수 있는 백금 시그넷 링이었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아 그 반지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책임, 질게, 반드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남자의 눈이 다시 감겼다.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기절이 아닌 평온한 잠에 가까웠다. 그의 호흡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순간 하나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의 몸이 옆으로 스르르 기울어졌다.
그녀의 손 안에는 차가운 백금 반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어둠 속으로 의식이 가라앉으며 그녀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하나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직후 골목 어귀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이힐 소리가 빗물 고인 바닥을 또각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강하나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대 동기이자 인턴 동료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유라는 유명한 의사 집안의 딸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사명감이 아닌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장식할 또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었다. 짜증나 정말. 유라는 막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열린 동기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선배 의사들에게 아양을 떨고 동기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내는 일은 지긋지긋했다. 특히 늘 자신보다 한 수 위였던 강하나의 존재는 그녀에게 지독한 콤플렉스였다. 가난하고 촌스러운 주제에 타고난 재능과 성실함으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강하나. 유라는 그런 그녀를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질투했다. 주차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들어선 골목길. 그곳의 광경에 유라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낡은 옷차림의 여자, 다른 한 명은 값비싼 수트를 입은 남자. 강하나. 유라는 먼저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 재수 없는 애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옆에 쓰러진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권지혁. 아우라 그룹의 총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젊고 강력한 남자. 그가 왜 이런 누추한 골목에서 쓰러져 있단 말인가? 유라는 의사로서의 본능보다 기회를 포착하는 사냥꾼의 본능이 먼저 발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 사람의 상태를 살폈다. 강하나는 깊은 탈진 상태로 의식을 잃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문제는 권지혁이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이상하게도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유라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의료용품들과 정체불명의 약초 찌꺼기, 그리고 두 사람을 연결했던 수액 세트를 발견했다. 강하나가 이 남자를 살린 건가? 말도 안 돼. 어떻게 무슨 수로 유라는 강하나의 의학적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강하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무언가에 닿았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묵직한 백금 반지. 반지의 표면에는 정교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권씨 가문의 시그넷 링. 유라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기회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만약 권지혁을 살린 사람이 강하나가 아니라 바로 자신 최유라라고 한다면 유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비에 젖은 고양이 한 마리뿐. 그녀는 결심했다. 유라는 차가운 손으로 의식을 잃은 강하나의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반지는 생각보다 굳게 쥐어져 있었다. 유라는 인상을 쓰며 힘을 주어 반지를 빼냈다. 차가운 백금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짜릿하게 전해졌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프라브도포도비에를 더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강하나의 낡은 에코백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강하나 특유의 흘림체로 희귀 독소와 약초의 효능, 그리고 자신의 특이 혈액형에 대한 단상들이 두서없이 적혀 있었다. 유라는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싸한 이야기를 꾸며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수첩을 자신의 핸드백 깊숙이 쑤셔 넣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으로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재킷을 벗어 권지혁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와 옷을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마치 그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사람처럼 보이도록.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차에서 내린 조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유라와 권지혁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강하나를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당신은 누구요?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었다. 제가 이분을 구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시기에 제가 가진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녀는 증거라는 듯 손에 쥔 백금 반지를 조 비서에게 보여주었다. 이분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게 이걸 주셨어요. 고맙다고, 꼭 찾아오겠다고. 조 비서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확인하고는 의심을 거두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권지혁의 안전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을 즉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초해유라입니다. 아산병원 인턴 의사예요. 알겠습니다, 최유라 선생님. 저희가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권지혁을 들것에 실었다. 조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 누구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짜 은인 강하나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유라는 그녀를 한번 힐끗 내려다보았다. 넌 그냥 여기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행여병자일 뿐이야, 강하나. 내 인생은 오늘로 끝났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저분은 누구십니까? 한 구급대원이 강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왔을 땐 이미 저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아마 회장님을 공격한 범인의 일행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교묘한 한마디에 강하나는 은인에서 용의자로 전락했다. 권지혁을 실은 구급차는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다. 유라는 조비서가 내어준 AU어라 그룹의 의전 차량에 올라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다른 구급차 한 대가 반대 방향의 일반 응급실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잠들어 있는 강하나가 실려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손가락에 백금 반지를 끼워 보았다. 사이즈가 조금 컸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빛나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반지는 그녀의 것이었다. 권지혁도 그가 가진 부와 명예도 모두 그녀의 것이 될 터였다. 두 여자의 운명이 하룻밤 사이에 한 골목길에서 잔인하게 뒤바뀌고 있었다. 한 명은 훔친 빛을 받아 찬란한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모든 빛을 잃은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약처럼 흐르고 강하나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다. 그녀가 병원 일반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지난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머리를 짓누르는 지독한 피로감과 텅 빈 손가락에 느껴지는 허전한 감각.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묘한 상실감만이 남아있었다. 경찰 조사는 간단하게 끝났다. 권지혁 회장 피습 사건의 단순 목격자이자 범인들과의 몸싸움에 휘말린 불운한 피해자. 그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과로와 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최유라라는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 열광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재벌 총수를 구한 미모의 여의사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얼굴을 실어 날랐다. 유라는 능숙하게 언론을 상대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성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나는 병실 TV 화면 속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기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퇴원 후 하나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아이유라 그룹의 신설 바이오테크 부서 인턴십. 그곳은 대한민국 모든 의학도와 생명과학도들이 꿈꾸는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밤잠을 줄여가며 논문을 파고들었고 면접을 위해 달아빠진 정장을 몇 번이고 다림질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메일함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강하나님, 아우라그룹 바이오테크 부서 인턴십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운 속에서도 오직 실력 하나로 이뤄낸 쾌거였다. 드디어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아우라그룹의 본사 아우라타워는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이었다. 첫 출근날 하나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며 심호흡을 했다. 로비는 거대한 미술관처럼 넓고 고요했으며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긴장과 설렘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기가 바로 사자구리구나.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곳에서 살아남아 최고가 될 것이다. 신입 인턴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타워 최상층의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하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실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이오테크 부문장이 단상에 올라 회사의 비전과 인턴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순간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배 연구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하나 역시 다른 인턴들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지혁, 아우라그룹의 총수. 그녀가 골목길에서 발견했던 그리고 지난 몇 달간 TV 화면으로만 보아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존재감은 공간 자체를 지배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바쁜 와중에 신입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장님께서 직접 왕림하셨습니다. 부문장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환영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아우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인턴이 아닌 미래의 리더라는 자부심으로. 그의 연설은 짧고 강렬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를 보는 순간 잊었던 그날 밤의 기억들이 희미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빗물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차가운 백금의 감촉.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텅 빈 자신의 손가락을 매만졌다. 권지혁의 시선이 인턴들이 앉아있는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눈이 잠시 하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좁혀졌다. 낯설지 않은 느낌. 하지만 그는 곧 그 기시감을 떨쳐내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무대 옆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투피스 차림에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최유라였다.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라가 왜 저기에? 권지혁은 유라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객석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몇 달 전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아산병원 레지던트인 최유라 선생입니다. 장내에서 감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유라가 은인이라고 권지혁의 말이 이어졌다. 최 선생은 앞으로 저희 바이오테크 부문에 특별 고문 자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라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저의 약혼녀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약혼녀. 유라가 권지혁의 약혼녀라고. 그를 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최유라라고.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골목길에 두 사람. 흩어져 있던 의료용품. 사라진 자신의 수첩. 그리고 텅 빈 손가락.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의사로서의 신념. 그리고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순간까지. 최유라가 모든 것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감과 배신감이었다. 의대 시절 내내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했던 친구였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그녀의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단상 위에서 유라가 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훑다가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하나의 얼굴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라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다. 당황과 불안.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은 이내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조소이자 패배자를 향한 경고였다. 감히 네가 뭘 어쩔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소리 없는 선전포고. 권지혁은 다시 한번 인턴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창백하게 굳어있는 하나의 얼굴에 닿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아주 미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이상한 통증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신입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부문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모두가 새로운 영웅과 그의 약혼녀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한에게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향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기회의 땅 아우라 타워. 그곳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와 그녀가 구했지만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가 지배하는 거대한 사자굴이 되어버렸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강하나는 도망치듯 컨퍼런스 홀을 빠져나왔다. 화장실 칸에 몸을 숨긴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하지만 눈물은 이내 멈췄다.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섰다.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거울 속 눈물이 차에 마르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최유라는 그녀의 과거를 훔쳤지만 미래까지 훔칠 수는 없었다. 실력. 그것만이 이 지독한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최유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진짜 실력으로 다음 날부터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우라그룹 바이오테크 연구소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최첨단 장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석학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 하지만 하나에게 그곳은 꿈의 무대가 아닌 매일매일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전쟁터였다. 특별 고문이라는 직함을 단 최유라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의 직속 상사였고 그 권력을 교묘하고 잔인하게 휘둘렀다.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고립이었다. 유라는 다른 인턴과 연구원들에게 은근히 소문을 퍼뜨렸다. 강하나가 실력도 없이 운으로 들어왔으며 성격이 까다롭고 비협조적이라는 헛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권지혁 회장의 약혼녀인 유라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어느새 하나는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늘 혼자였다. 두 번째 단계는
굴욕이었다. 유라는 하나에게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드렛일만 맡겼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연구 자료들을 스캔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다른 인턴들이 최신 장비를 다루며 자신의 역량을 뽐낼 때 하나는 먼지 쌓인 지하 자료실에서 밤늦도록 종이와 씨름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을 썩히고 의지를 꺾으려는 유라의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강하나를 얕보았다. 하나는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에게 그 낡은 자료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수많은 선배 연구원들의 실패와 성공의 기록, 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역사였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에이유레 그룹 바이오테크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아주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발견했다. 20년 전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희귀신경독 중화 항체에 관한 연구였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그녀가 그날 밤 권지혁을 살렸던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물론 그녀의 방식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독창적인 것이었지만 기본적인 이론의 맥락이 닿아 있었다. 이걸 발전시키면 하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재 연구팀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신경세포 재생 프로젝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 회의 시간. 유라가 주재하는 회의는 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날카롭게 연구원들을 몰아세웠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까? 에이유라가 여러분에게 수백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잊었습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최 고문님, 제가 과거 자료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차갑게 그녀에게 꽂혔다. 자료 정리나 하는 인턴이 뭘 안다고 발언하는 거죠. 20년 전 중단된 신경독 항체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론을 현재 프로젝트에 접목하면 됐어요. 유라는 하나의 말을 잘랐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 20년 전에 낡아빠진 이론으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죠. 강하나 씨는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좌절이 아닌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권지혁이 예고 없이 연구소를 방문했다. 그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바이오테크 부문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연구소를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최 고문. 아닙니다, 회장님.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파일을 내밀었다. 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오늘 아침 하나가 발표하려다 묵살당했던 바로 그 20년 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하나의 이름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과거의 이론을 현대의 나노 기술과 결합하면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권지혁의 눈이 빛났다. 훌륭하군.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당장 이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유라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저 멀리 지하 자료실로 향하는 하나의 뒷모습을 비웃음과 함께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연구소를 나서려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코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지 않은 향기가 스쳤다. 시원한 약초향과 은은한 흙냄새가 섞인 듯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향기였다. 무세운 향이지. 네, 회장님. 조 비서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향기는 그가 의식을 잃어가던 그날 밤 자신을 감싸던 바로 그 향기와 닮아 있었다. 유라의 아이디어, 실제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는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실험을 수행할 책임자로 놀랍게도 강하나가 지목되었다.
강하나 씨가 과거 자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 이번 실험은 직접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유라가 모두 앞에서 말했다. 물론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덫이었다. 유라는 하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꾸며놓았다. 그녀는 일부러 잘못된 변수를 제공했고 중요한 시약의 농도를 미세하게 조작해놓았다. 하나는 그것이 함정임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에 매달렸다. 그녀는 유라가 제공한 데이터의 오류를 밤샘 계산 끝에 수정했고 조작된 시약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배합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날 밤, 하나는 초조하게 원심 분리기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한다면 신경세포 재생에 대한 획기적인 실마리를 얻게 될 터였다. 그녀가 잠시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연구실의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하나의 실험대 위 배양기에 연결된 온도 조절 장치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정상 범위 밖으로 올려놓았다. 단 0.5도의 차이. 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돌아온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배양기 안에 모든 세포 샘플이 죽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노력이 희망이 검게 변색된 채 죽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유라와 다른 연구원들이 들어왔다. 강하나 씨, 이게 다 뭐죠? 유라는 과장되게 소리쳤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실험을 망쳤는지 알아요. 기본적인 온도 체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연구원이라고. 아니에요. 전 분명히 모든 걸 확인했어요. 누군가 손을 댄 게 틀림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CCTV는 확인했나요? 아, 어젯밤 이 구역 CCTV가 정기 점검 때문에 꺼져 있었군요. 참 운도 좋으시네요, 강하나 씨. 모든 것이 유라의 계획이었다. 하나는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권지혁이 직접 연구실로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회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실수란 말입니까? 유령이라도 와서 온도를 바꿔놓았다는 겁니까? 그는 성큼성큼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의 하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자신을 질책하기 위해 손을 드는 순간 그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의 코끝에 다시 한번 그 익숙한 향기가 스쳤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진하게 하나의 몸에서 나는 시원한 약초와 흙냄새. 그의 뇌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흐릿한 이미지, 땀에 젖은 얼굴,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바로 이 향기. 네오. 그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유라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끼어들었다. 지혁 씨, 화내는 건 알겠지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직 인턴이라 미숙해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타일러서 내보낼게요. 유라는 하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지혁은 하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을 보았다. 주사바늘 자국처럼 보이는 아주 오래된 흉터였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나를 향한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간하 씨, 연구실을 나가려던 하나의 등 뒤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내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해고 통보는 내가 직접 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우라타워 최고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희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강하나는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 서 있었지만 기분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하나의 인사기록 카드와 실패한 실험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최유라는 걱정스러운 약혼 여인 척 그의 옆에 서서 하나의 등 뒤에 경멸의 시선을 꽂고 있었다. 강하나 씨.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마저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변명할 기회를 주죠. 이번 프로젝트 실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은 무의미했다. CCTV도 증인도 없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무능하고 부주의한 인턴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권지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는 무능한 직원에게 월급을 줄 생각도 기회를 줄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유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증명하거나 떠나거나. 그가 해고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한 가지만 묻죠. 강하나 씨,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질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은 끈질기게 그녀의 기억을 탐색하려는 듯했다. 이것은 시험일까 아니면 조롱일까? 아니요. 하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오늘 이곳에서 뵌 것이 처음입니다, 회장님. 그런가? 그는 어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다면 유감이지만 그가 해고를 입에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이 갑자기 낮은 신음을 뱉으며 이 말을 짚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입에 송골송골 맺혔다. 지혁 씨, 왜 그래요? 최유라가 호들갑을 떨며 그에게 달려갔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현기증이. 그는 말을 채 끝마치지 못하고 의자에서 쓰러지듯 고꾸라졌다. 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회장님, 누구 없어요. 빨리 의무실에 연락해. 집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나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그의 상태를 살피려 했지만 유라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당장 꺼져. 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와 권지혁을 부축해 나갔다. 하나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해고.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그날 강하나는 해고당하지 않았다. 권지혁이 쓰러진 이후 회사 전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한낱 인턴의 해고 따위는 누구의 관심사도 되지 못했다. 며칠 후 하나는 다시 연구실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더욱 노골적으로 피했다. 회장님이 쓰러진 것이 그녀 때문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쉽게 피로해졌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아주 작은 냄새에도 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얼마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확인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퇴근 후 그녀는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길고 가파르게 느껴졌다. 낡고 좁은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나온 하나의 손에 들린 테스트기 위에는 선명하고 잔인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임신.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골목길에서 만났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권지혁이라는 것을 충격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아이를 가졌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최유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루로 만들어 없애려 할 것이다. 숨겨야 해. 하나의 머릿속에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이 아이는 오직 자신만의 비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다. 그 시각 한남동에 위치한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최첨단 의료연구소에 가까웠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누구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의 병은 기이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 그리고 급격한 면역 반응. 마치 그의 몸 안에서 두 개의 군대가 전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았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권지혁의 어머니이자 에이유라 그룹의 안주인인 윤 회장이 주치의에게 호통을 쳤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도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전례가 없는 증상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가 들어왔다. 세계적인 면역학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김 박사였다. 그는 권지혁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급히 귀국한 참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권지혁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가설을 내놓았다. 이것은 급성 이식편 대숙주병, Graft vs. Host Disease과 매우 유사한 반응입니다. 이식편 대숙주병이라고요. 주치의가 반문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장기 이식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식편 대숙주병이 아닙니다. 김 박사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단 하나뿐입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혹시 회장님께서 수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달 전 피습 사건 때 긴급 수혈을 받았습니다. 조 비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혈액입니다. 김 박사는 말을 이었다. 특히 공여자가 RH0, 즉 황금 혈액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 혈액 말입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혈액의 주인이 회장님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혈, 당시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김 박사는 모두의 충격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임신한 어머니의 혈액에는 태아의 세포가 섞여 있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될 남자에게 직접 수혈을 한다면 남자의 몸은 두 종류의 유전자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과 매우 유사한 태아의 DNA, 즉 아군의 정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DNA, 즉 적군의 정보입니다. 이 두 정보가 몸 안에서 충돌하면서 면역체계에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의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의 극단적인 형태죠.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럼 그날 회장님께 수혈을 해준 최유라 선생이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조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최유라 선생은 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틀린 것이군. 의료진들은 김 박사의 가설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기각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권지혁의 뇌리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가설이 섬뜩할 정도로 깊게 박혔다. 임신한 혈연, 황금 혈액,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내려다보던 맑고 단단한 눈빛의 여자.
그녀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주사바늘 자국,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해고 통보는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말했을 때 창백해지던 그녀의 얼굴, 강하나 두 개의 평행선. 한남동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권지혁은 설명할 수 없는 병마와 씨름하며 자신을 구한 여자의 진짜 얼굴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초라한 옥탑방에서 강하나는 자신의 뱃속에 자라나는 거대한 비밀을 끌어안은 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당사자들 모르게 이미 거대하고 잔인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권지혁이 쓰러진 후 몇 주간 아우라타워는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흉흉하게 퍼져나갔고 그룹의 주가는 미세하게 요동쳤다. 최유라는 헌신적인 약혼녀로서 그의 곁을 지켰지만 권지혁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다정했지만 가끔 아주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을 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사람처럼. 유라는 불안했다. 강하나. 그 이름이 지독한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강하나를 이 사자굴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단순한 해고가 아닌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아 버려야 했다. 한편 강하나는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연구실의 냉대와 점점 심해지는 입덧. 그녀는 화장실에 달려가 위액을 개워내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호라는 사실에 기묘한 슬픔과 경기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은 그녀가 세상의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연구에 쏟아부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어서 몇몇 선배 연구원들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재해석한 20년 전의 이론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유라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렸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옛 연인이자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비열한 남자 김민준을 끌어들였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겠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강하나의 컴퓨터에 이걸 심어두기만 하면 돼. 유라가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며칠 후 에이유라 그룹 바이오테크 부서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진행 중인 신경세포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회사의 보안팀이 총동원되었고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하나. 그녀의 컴퓨터에서 경쟁사인 청송그룹의 유령 회사로 기밀 데이터를 전송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기록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없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권지혁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하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강하나 씨. 권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함정. 최유라가 옆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나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회장님과 에이유라 그룹이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줬는데 배신감에 몸이 떨리네요. 증거는 명백합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데이터는 강하나 씨의 개인 아이디로 접속된 컴퓨터에서 지정된 시간에 전송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하나를 경멸과 배신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심장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저
단단하고 맑은 눈빛이 거짓을 말할 리 없다고. 하지만 그는 CEO였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했다. 보안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하나 씨를 대기시키고 관련 법무팀에 연락해서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다. 회의실의 강화 유리벽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복면을 쓴 괴한 대여섯 명이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두 엎드려 회의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구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고 유라는 새파랗게 질려 구석으로 도망쳤다. 괴한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중앙 서버였다. 서버를 확보해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하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외쳤다. 당장 비상벨을 눌러. 하지만 괴한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권지혁이다 저놈부터 처리해. 조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싸움의 충격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빔 프로젝터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지대가 부서지며 육중한 쇳덩어리가 권지혁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위험해.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강하나가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권지혁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요악. 권지혁은 바닥을 굴렀고 그가 원래 서 있던 자리로 프로젝터가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내렸다. 만약 0.1초만 늦었더라면 그는 즉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구한 하나는 떨어지는 프로젝터의 파편에 등을 강타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극심한 고통이 등과 어깨를 꿰뚫었다.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에 그녀는 몸을 필사적으로 웅크렸다. 강하나 씨, 권지혁이 충격과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다른 괴한 하나가 쓰러진 권지혁을 향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하지만 쇠파이프는 내려오지 못했다. 등을 다친 하나가 바닥에 있던 묵직한 소화기를 집어들어 괴한의 다리를 후려친 것이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인턴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전사의 눈빛이었다. 곧이어 비상벨 소리를 듣고 출동한 에이우라 타워의 전문 보안팀이 들이닥쳤고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모든 소란이 멎었다. 연구실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권지혁은 모든 것을 잊고 쓰러져 있는 하나에게 달려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하얀 가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으로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자신을 배신자로 몰아 해고하려던 남자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의심과 혼란이 안개처럼 걷혔다. 이 여자가 스파이라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도 안 돼. 방금 전 이 여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2번이나 자신을 구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이제야 기어나오는 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중이었다. 권지혁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지독한 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누가 진짜 은인이고 누가 교활한 사기꾼인지. 그는 다친 하나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가볍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몸에서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약초 향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강하나 씨. 그가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하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의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겹쳐졌다.
거짓의 성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VVIP 병동.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7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부드러운 간접 조명, 최고급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파노라마 뷰. 강하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자신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병실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권지혁 때문이었다. 연구실 습격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의식을 되찾은 하나에게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며 그녀를 이곳으로 옮겼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병실 앞은 에이유라 그룹의 경호원들이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권지혁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바쁜 회사 업무를 뒤로하고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 보셔도 괜찮을 리가 없지 않소. 그는 하나의 말을 자르며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내려놓았다. 나 때문에 다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하고 벼랑 끝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하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는 아직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구원한 천사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인가. 초의 유라 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의 질문에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구실 습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고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하나는 그가 더 이상 유라의 편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유라는 그런 식으로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조비서, 권지혁이 병실 밖 경호원에게 말했다. 최율에 대해 내가 지시한 사항 어디까지 진행됐지? 네, 회장님. 최유라 씨의 의대 시절 기록부터 최근 통화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피습당하셨던 그날 밤 최유라 씨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권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강하나 씨에 대해서는 강하나 씨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과 옥탑방 아르바이트가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혈액형이 RH0입니다. 락H0, 황금혈액. 권지혁의 뇌리에 얼마 전 김 박사가 했던 비현실적인 가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시각 청송그룹 회장실 윤태아 회장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에이유라 그룹 연구실 피습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다. 숙적인 에이유라 그룹의 소라는 그에게 흥미로운 가십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권지혁이는 무사하고 애꿎은 인턴 하나만 다쳤다 이 말인가? 네, 회장님. 언론에서는 그 인턴의 용감한 행동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사건 현장의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윤 회장은 무심하게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손가락이 우뚝 멈췄다. 화면을 가득 채운 한 장의 고해상도 사진. 들것에 실려 나가는 강하나의 모습이었다. 정신을 잃은 그녀의 팔이 들것 밖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 손목 안쪽에 윤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하트 모양의 흉터. 이럴 수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여 년 전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그의 손녀딸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기의 작은 손목에도 똑같은 모양의 하트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긴 작은 상처였지만
의사는 평생 남을 수도 있다고 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2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아들 내외를 잃었다. 그리고 함께 차 타고 있던 갓난쟁이 손녀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경찰은 급류에 휩쓸려 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윤 회장은 단 한순간도 손녀가 죽었으리라 믿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아와 입양아들을 뒤지며 손녀를 찾아 헤맸다. 비서실장, 그의 외침에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 들어왔다. 지금 당장 아산병원 레지던트 출신 현 AURA 그룹 인턴인 강하나라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출생기록 성장 과정 주변 인물, 그리고 그 아이의 혈액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 당장. 윤 회장의 지시에 청송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이 한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말해봐. 강하나 양은 20년 전 한강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영아였습니다. 현재 어머니인 오미숙 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혈액형은 RH0입니다. 윤태아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뺨 위로 20년의 세월을 담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찾았다. 그의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 그의 삶의 마지막 희망을.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에우라 그룹 권지혁 회장에게 연결하게. 청송그룹 윤태아 회장이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게. 두 거대 재벌 총수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엇갈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편 최유라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병실 방문은 번번이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강하나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안 돼. 강하나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해.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일이 좀 귀찮게 됐어. 플랜 B를 시작해야겠어. 강하나 그 애를 예전처럼 다시 한번 더 불행하게 만들어줘. 수화기 너머로 비열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만 제때 입금된다면야 문제없지. 유라의 눈에 독사의 그것처럼 섬뜩한 빛이 감돌았다. 권지혁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 강하나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던 남자가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깊은 후회와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하나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청송그룹 윤태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강하나 선생님,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는 어리둥절했다. 에이유라 그룹의 숙적인 청송그룹의 회장이 자신 같은 평범한 인턴을 왜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비서실장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결국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는 윤 회장의 개인 미술관이었다. 인사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위치한 밖에서는 평범한 한옥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별세계가 펼쳐졌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미니멀하게 배치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김환기의 추상화. 공간 전체에 고요하고 깊은 품격이 흐르고 있었다. 윤태아 회장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하나를 보자 친손녀를 맞든 인자한 미소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주어서 고맙네. 강하나 선생, 몸은 좀 괜찮은가? 네, 회장님. 덕분에. 하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어려워할 것 없네. 그는 하나에게 자리를 권했다. 나는 그저 용감한 젊은이를 만나 격려하고 싶었을 뿐이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에이유라 그룹은 큰 인재를 잃었을 테지.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라이벌 그룹의 총수를 걱정하는 것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미술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 회장은 해박했고 유머가 넘쳤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풀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윤 회장이 마치 무심코 던지듯 물었다. 듣자, 한이 자네는 입양되었다고 하던데 어린 시절이 힘들지는 않았는가? 하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떻게 그걸,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혹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고 겉도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진짜 내 뿌리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윤 회장의 눈빛이 아련해졌다. 그는 하나의 손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손목의 흉터는 어쩌다 생긴 건가? 이거요. 하나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하트 모양의 희미한 흉터를 매만졌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상처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런가? 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남이 끝나고 한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미술관을 나섰다. 처음 만난 어른에게 너무 많은 속내를 털어놓은 것 같아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할아버지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하나가 떠난 후 윤 회장의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가 사용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윤 회장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하나의 뒷모습을 애틋하고 슬픈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청송그룹 회장실. 윤 회장 앞으로 긴급으로 요청했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친자 관계 확률 99.9%. 순간 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20년.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핏덩이 같던 손녀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온 통한의 세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으리라. 믿고 싶지 않았던 그의 유일한 핏줄이 바로 저렇게 가까운 곳에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과 슬픔 회한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참 후 눈물을 닦은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비서실장, 20년 전 내 아들 내외의 사고 당시 고용했던 보모. 이름이 박선영이었지. 그 여자를 찾아내. 지금 당장. 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청송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갔다. 박선영이라는 여자를 찾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딸인 최유라가 사준 경기도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선영은 청송그룹의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윤 회장 앞에 어둡고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박씨.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내 손녀 어디에 있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기 씨는 그 사고 때 윤 회장은 테이블 위로 서류 2개를 던졌다. 하나는 강하나와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20년 전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2명의 여자 아기가 있었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신원미상으로 처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이제 와서 시침이 뗄 생각은 말게. 윤 회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나에게 거짓을 고한 죄, 내 핏줄을 내다 버린 죄.
자네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시원치 않을 거야. 박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지난 20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 회장의 아들이 추진하던 신기술을 노린 경쟁사의 계획적인 방화 사건이었다. 박선영은 그들에게 매수되어 별장에 불을 지르고 아기들을 빼돌리는 역할을 맡았다. 저는 그저 제 딸 유라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이하는 제 신세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별장에서 두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뜨거운 쇠부티가 윤 회장의 진짜 손녀 윤서연 하나의 본명의 손목에 떨어져 화상을 입혔다. 그녀는 두 아기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 자신의 딸 유라를 미리 짜고 친 친구였던 한 의사 부부에게 입양시켰다. 그리고 진짜 손녀인 서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고아로 위장해 한강변에 버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탐욕과 거짓으로 시작된 비극이었다. 그래서 내 아들 내외를 죽인 원수가 누구인가? 윤 회장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박선영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와 제 딸을 죽일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군. 윤 회장의 눈에 섬뜩한 빛이 스쳤다. 최만식, 그놈이 틀림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자신의 손녀는 강하나라는 이름으로 힘겹게 살아남았고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의 사주를 받은 여자의 딸이 자신의 손녀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짜가 지금 숙적 AU라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박선영, 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자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고백하고 내 손녀에게 용서를 빌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와 자네 딸은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 조사실을 나서는 윤 회장의 등 뒤로 박선영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권지혁의 태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단둘이 있으려 하지 않았고 모든 대화는 조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우라 타워 전체가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장 불길한 신호는 어머니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째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사준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유라의 등골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윤태하, 그 늙은 여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완벽했던 거짓말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 터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손에는 아직 마지막 패가 남아있어. 유라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강하나의 뱃속에 있는 권지혁의 아이였다. 그 아이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임신 중독증과 유사한 증상을 스스로에게 만들어냈다. 약물로 혈압을 올리고 단백뇨 수치를 조작했다. 그리고 권지혁에게 연락했다. 지혁씨, 나 너무 아파.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그녀의 실감 나는 연기에 권지혁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유라는 계획대로 강하나가 다니던 바로 그 병원의 VIP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산부인과 과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의사는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유라가 제시한 액수와 그녀 뒤에 있는 권력의 그림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강하나는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으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묻지도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최유라의 약혼자였고 자신은 그의 아이를 가진 이름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하나는 퇴근 후 옥탑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이었다. 하나야 오랜만이다. 그는 전보다 더 비굴하고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보고 싶어서 왔지. 그는 하나의 배를 힐끗 보더니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몸이 무거워 보이네. 누구 애라도 뱀 모양이지. 혹시 알아? 그 애 아빠가 사실은 나일지. 헛소리 하지 마. 당장 꺼져. 성질은 여전하네. 그가 비열하게 웃었다. 충고 하나 해주려고 왔어. 최유라 그 여자 건드리지 마. 넌 그 여자 못 이겨. 얌전히 발 닦게 노릇이나 하다가 때가 되면 알아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 뱃속의 애까지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쳤다. 유라가 자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나의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격통이 찾아왔다. 악,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조산이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하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휴대폰 단축키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하나 씨, 내 살려주세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는 병원의 분만실에 누워 있었다. 진통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고통을 견뎠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애타는 걱정이 가득했다. 수십 시간 같은 몇 시간이 흐른 후 응게 작지만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하나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하고 완벽한 생명체. 아기는 놀랍게도 권지혁의 눈을 똑 닮아 있었다.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 모든 고통과 소름이 이 작은 생명체를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뺨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가, 엄마야. 권지혁은 그 모습을 복잡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산모님과 아기 모두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쉬웠지만 아기를 간호사에게 맡겼다. 출산으로 기력이 닿은 그녀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다. 그것이 그녀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나가 잠든 사이 병원은 유라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매수된 의사와 간호사는 하나의 아기를 신생아실이 아닌 다른 병실로 빼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다른 아기를 데리고 하나의 병실로 향했다. 심각한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나 이미 숨을 거둔 아기였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하나는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산모님, 마음 단단히 들으셔야겠습니다. 의사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심각한 기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방금 운명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에요. 우리 아기는 건강했어요.
우렁차게 울었잖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출산 직후에 쇼크로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유감입니다. 거짓말 하나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우리 아기 내 아기 내놔요. 내 아기를 돌려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에게 붙잡혔다. 권지혁 역시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시각 바로 위층 VIP 병실. 최유라는 자신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건강한 사내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눈을 똑 닮은 강하나의 아들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넌 내 아들이야. 그녀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유라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그리고 내 인생을 보장해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지. 그녀는 창밖으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강하나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따윈 없었다. 그녀는 승리자였다. 비록 그 승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일지라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제 권지혁의 아들을 손에 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자가 된 것이다. 아우라그룹의 글로벌 신제품 론칭 행사장. 서울의 중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는 전 세계에서 모인 VVIP들과 언론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행사장 내부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에이유라 그룹의 혁신적인 역사를 담은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 선 권지혁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에이유라 그룹의 차세대 바이오테크 기술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소개했다. 그의 연설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최유라가 여왕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AURA 그룹 바이오테크 부문의 부회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화려한 인생에서 정점을 찍는 순간이 될 터였다. 한편 강하나는 텅 빈 옥탑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AURA 그룹의 인턴도 촉망받는 의학도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슬픔에 잠식된 여자일 뿐이었다. 행사장에서 권지혁의 연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저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정하게 유라에게 향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아유라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저의 약혼녀 최유라 고문을 소개합니다. 유라는 우아하게 일어나 청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최유라 고문을 AURA 그룹 바이오테크 부문 총괄 부회장으로 권지혁이 임명을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거대한 미디어. 월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청송그룹의 로고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대 한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윤태아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어떤 신제품 발표보다 충격적이었다. 그는 경쟁사의 심장부 가장 중요한 행사에 홀로 나타난 것이다. 권지혁 회장 미안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어야겠네.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윤 회장님, 이것은 무례를 넘어선 명백한 경영권 침해입니다. 권지혁은 차갑게 대응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경영권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으러 온 것이네. 윤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미디어 월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갓난아기의 손목에 있는 하트 모양의 흉터를 찍은 사진이었다. 20년 전 나는 화재 사고로 아들 내외와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손녀를 잃었네. 하지만 내 손녀는 죽지 않았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도둑맞은 채 살아남았지. 그의 시선이 굳어버린 최율에게 향했다. 초해유라, 아니 박유라라고 해야 하나. 내 어미 박선영의 딸. 미디어 월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모든 것을 자백하는 보모 박선영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0년 전 방화 사건의 진실 두 아기를 바꿔치기 한 전 과정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제요.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라고. 윤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가? 화면에는 강하나와 윤 회장의 유전자 감시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다. 친자 관계 확률 99%. 내 진짜 손녀 청송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윤서연은 바로 지난 몇 달간 당신들이 산업 스파이로 몰고 온갖 수모를 주었던 강하나 선생일세. 행사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출생의 비밀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로된 것이다. 최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래, 내가 가짜면 어쩔 건데. 하지만 권지혁의 아들은 진짜야. 내가 낳은 이 아이는 에이유어라 그룹의 상속자라고. 날 내치면 당신들 손자도 무사하지 못할걸. 가처철. 그녀가 뱃속의 아이를 인질 삼아 발악하는 순간 권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 낳은 아이라고 그는 조 비서에게 눈짓했다. 미디어월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병원 산부인과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유렉에 매수된 의사와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유라가 강하나의 진짜 아들을 안고 자신의 병실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도 내 아들의 어머니도 아니었어. 권지혁이 나직이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 연기해온 역겨운 기생충일 뿐이었지. 그는 유라가 내밀었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알리바이 조작된 혈액검사 결과, 그리고 강하나에게 뒤집어 씌웠던 산업 스파이 혐의의 진실까지. 그가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조사한 모든 결과물이었다. 모든 거짓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최유라는 무대 위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하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유라 씨 살인교사, 영아 유기 및 납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텅 빈 눈으로 수갑을 받아들였다. 화려했던 악녀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있을 때 윤 회장의 수행원들이 한 여자를 부축하며 무대 위로 올라왔다. 넋이 나간 얼굴의 강하나였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윤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 손녀야. 이 할아비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권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간호사가 안고 온 그녀의 아들이 들려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아들. 하나씩.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기는 엄마의 품이 그리웠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는 아기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기적이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한날 한시에 되찾은 것이다. 소란이 멎은 행사장. 권지혁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강하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백금 시그넷 링을 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나의 손가락에 조용히 끼워주었다. 화려한 프로포즈도 달콤한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진실된 약속이었다. 잃어버렸던 제자리를 되찾은 완벽한 증표였다. 강하나는 아들을 안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권지혁의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마주 보았다.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났다. 두 사람은 이제 훔쳐진 과거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무대 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세상의 모든 빛이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